자, 2강을 한번 해볼까요? 선사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해보면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0분 동안 얘기를 하면 뭐 단어로 얘기하면 막 수천 단어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방식을 좀 바꿨어요. 말은 많이 하되 꼭 외워야 되는 것만큼은 꼭 외우게 해주겠다. 그래서 1시간에 외워야 할 단어를 한 10개만, 10개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적중률, 문제 적중률, 적응력, 또 싱크로율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그게 아니라 딴 게 나오면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훑어야 되는데 다 훑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 단어 아마 그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걸 공부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8페이지 봅니다. 선사시대 전개 18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19페이지도 상단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그 19페이지 아래 2절에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선사시대를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이렇게 해서 구 다음 신이고 신 다음 청이고 청 다음 철이거든요. 그래서 구, 신, 청, 철 이 순서대로 해서 도구, 또 유적지, 또 경제활동, 그다음 사회 모습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선사시대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도 나왔는데 경기도 연천 전곡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이 구석기 유적이고 구석기 유적의 정답이 뭐였냐 하면 동굴, 바위 그늘 등에서 생활하였다.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문제는 이번에 보면 뗀석기 사용했는데 그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 내내 다듬는 방법에 따라 다시 삼식이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파트인데 거기 보면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전기 때 만들어진 도구 2개, 찌개와 주먹도끼. 그래서 찌개, 주먹도끼, 끼. 그래서 찌끼. 이게 전기예요. 그 다음에 중기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사용하던 거 말고 처음 나온 게 뭐냐면 글개, 밀개예요. 글개, 밀개. 이게 그 조리용 도구라고 해서 조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국자, 뭐 도마 이런 게 아니고 사냥하고 난 다음에 그 동물 껍질 벗기는 거, 껍데기 벗기는 거, 이게 글개, 밀개예요. 그러니까 긁는 거예요. 이게 긁는 거. 이게 글개이면은 사냥용 도구라고 하기는 어렵죠. 사냥하려면은 막 찢고 찌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긁는 거니까 동물을 글개로 사냥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동물을 이렇게 긁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밀개도 밀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밀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개, 밀개는 조리용 도구. 이게 중기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후기는 쓴배 찌르개. 쓴배가 중요해요. 쓴배가 들어가면 이게 자루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처음 들으시죠? 쓴배라는 말을 요즘 안 쓰시니까. 이게 자루라는 뜻이에요. 손잡이. 손잡이가 있다는 얘기는 돌이 따로 있고 손잡이가 따로 있으니까 뭐가요? 이걸 이음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음 도구. 그래서 이음 도구가 사용되면서 창이 나왔어요. 창이 만들어진 나무에다가 그 돌 같은 걸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쓴배 찌르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보면 유적이 나오는데 구석기 시대 유적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러면 사실 저는 다 외우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충남 공주 석장리 보이죠? 근데 특이한 게 이제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는 대부분 충청도예요. 그래서 충청남도 또 뭐 충청북도 되게 많죠. 그래서 충청도가 대부분 구석기 유적이 많다 뭐 이 정도인데 거기 보면 공주시가 보이고 공주, 충남 공주 석장리 보이시죠? 이게 구석기 유적이에요. 그 다음에 별표 치셔야 돼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이게 나온 거예요. 올해 기출문제. 늘 나와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 전곡리 유적은
전공리니까 구석기 전기 유적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구석기 전기. 전공리니까. 중공리, 뭐 후공리 이러면은 중기나 후기 유적지일 텐데 이게 전공리라고 해놨으니까 전기 유적지가 되겠죠. 그럼 석장리는 언제 유적지냐면은 그냥 다 해당돼요. 전기, 중기, 후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전공리는 전기 유적지다. 그럼 전기에 아까 찍기 있죠, 찍기. 그럼 찍개와 주먹도끼가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전기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냥 주먹도끼가 아니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보이시죠? 거기다 한감 치시고 별표. 요게 올해 기출문제. 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그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뭐냐? 이렇게 만약 물어보시면 뭐 그냥 개념만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나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가 아니니까 영어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슐리안형이 뭐냐면 유럽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예요. 원래 아시아에는 없어요. 그럼 유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이 오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동양과 서양의 주먹도끼가 다르다라는 학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모비우스 학설이 틀린 것으로 판명된 거예요. 되게 유명한 발견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그 밑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보이죠? 역시 충청북도 지금은 청주시인데 두루봉이라는 동굴에서 그 왼쪽 아래를 보시면 흥수아이 복원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흥수아이라고 부르는 이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 뼈가 발견된 게 특징인데 그것도 완전한 한 개체 아이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한 거예요. 매장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이 김흥수 씨였기 때문에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흥수 씨가 두루 살피다가 발견한 아이가 두루아이. 그러니까 그게 흥수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그다음에 제천 전말동굴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새긴 코뿔소의 뼈가 발견됐어요. 이거 외우기가 어려운데 충북 제천 전말동굴에서의 점동굴뱅이 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얼굴에 있죠? 얼굴에 뭐가 있어요? 코가 있죠? 그래서 코, 얼굴 이렇게 한번 연상해서 외워봅니다. 전말동굴 코뿔소, 코, 사람의 얼굴. 그럼 전말동굴에서 발견된 게 코뿔소 뼈인데 그 코뿔소 뼈에 그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일종의 그 조각 같은 걸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이게 발견됐다. 제가 근데 실제로 이걸 봤는데 얼굴의 모습을 저는 가까이서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얼굴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얼굴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갔더니 그 얼굴을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나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이게 얼굴 모습이에요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얼굴이야. 그냥 얼마나 많은 그 흔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얼굴이 있다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저는 못 봤어요 실제로. 근데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믿는 거지 저는 이게 얼굴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북 단양의 수양계 유적 보이죠? 수양계 유적은 거기 스베찌르개가 출토가 됐어요. 그럼 단양 수양계에서 스베찌르개가 발견된 거죠? 그럼 적어도 후기 유적인 거를 알 수 있고 특히 그곳에는 고래 똥울뱅이, 물고기 똥울뱅이 그 조각품이 발견됐어요. 그럼 단양 수양개 역시 개죠? 고래 동물이죠? 물고기 동물이죠. 단양 수양개 동물이죠? 개, 고래, 물고기. 단양수양 개, 스베찌르 개, 고래, 물고기. 단양수양 개, 똑같이 5글자, 스베찌르 개, 5글자, 개, 고래, 물고기 조각. 그럼 이거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뭡니까? 예술활동. 예술활동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김흥수 씨가 두루두루 살피다가 발견한 아이가 흥수아인데 그 동굴 유적을 이름을 뭐라 해요? 두루두루 살피다가 발견한 곳이니까
두루봉 동굴. 예, 잘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은 전기, 중기, 후기 가운데 전기 유적지로 그냥 주먹도끼가 아니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충북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건 단양 수양계, 스베찌르 게, 고래, 물고기 조각. 이렇게 이것만 외워도 굉장히 많이 외우고 가는 거예요. 다 외우라고 하고 싶은데 절대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을 위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 그러니까 주로 사냥했겠죠. 그럼 사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 동굴에서 살았겠죠. 동굴. 왜? 사냥하려면 사냥꾼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냥하지 퇴근 개념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동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쉬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 그러면 무리를 지어 돌아다녀야겠죠. 혼자 돌아다니면 사냥 당하니까. 그래서 떼지어서 돌아다녔다. 그래서 무리. 그리고 사냥하니까 이동. 그래서 무리, 이동 생활.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절 갑니다.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신석기 시대. 돌을 갈기 시작해요. 이제 깨뜨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갈아서 만든 석기라 하여 간석기라고 한다. 왜 그랬느냐? 자연 환경이 지금처럼 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8000년에 살짝 밑줄만 치시고, 기원전 8000년, 이때부터 간빙기가 시작돼요. 간빙기. 이게 신석기거든요. 그럼 간빙기에 사용한 석기 이름은 뭐겠어요? 석기입니다. 간석기. 간빙기 때 간석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시대죠. 그러니까 간석기라고 하는 건데,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시대에서 돌 모시기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때 석기예요. 그래서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돌 모시기예요. 근데 돌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지금 사용하는 농기구 등이 나와요. 농기구. 그래서 돌낫, 돌보습, 돌괭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시대니까 갈 모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돌, 갈판. 그래서 갈돌이라던가 갈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농사가 되는구나, 농사용 도구, 농기구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돌 모시기 나오죠. 그 다음에 조리기구로는 갈 모시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다 녹았죠.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로자원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낚시하기 시작해요. 낚시. 그래서 거기 보면 낚시 바늘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바늘이 있으니까 뼈 바늘을 만들고 바늘로 옷을 지어서 입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가락바퀴. 그래서 현관 치시면 가락바퀴 뼈 바늘인 겁니다. 가락바퀴 뼈 바늘. 요게 다 실이랑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따뜻해지면 두꺼운 옷 안 입잖아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렇게 얇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옷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기구, 따뜻해지니까 낚시기구, 또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가락바퀴나 뼈바늘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생선도 잡고 조개도 잡아먹고 이러죠. 그럼 이전보다 먹을 게 많아졌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저장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저장 도구가 톡입니다. 톡.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톡이는 3개만 외우시면 돼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톡이니까 이른자가 무조건 1번이에요. 이른 민무늬 토기. 맨 위에 보이시죠? 이게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토기가 뭐냐면 덧 무늬 토기예요. 무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덧무늬 토기. 그래서 거기 덧무늬 토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생긴 토기. 빗살무늬 토기예요. 주의할 점은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토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류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는 무늬가 이렇게 빗살이 가 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바닥에 이 그릇의 용기 모양이 뾰족해요.
그럼 세워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반 땅에서는. 그럼 이런 토기를 세워서 썼는데 이걸 세우려면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겁니까? 모래사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이니까 이 시기의 주거가 주로 강가 근처나 바닷가 근처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토기인 겁니다. 그래서 강가와 바닷가 근처에 그 정착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낚시도 할 수 있고 조개도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평야지대가 바닷가와 강가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생선 잡고 조개 잡아먹고 이런 데가 유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에서 정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정착 생활 하면 맨 위에 강가와 해안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강가와 해안가에서 뭐 때문에? 농사 짓고 어로 생활하고 이런 게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니까 당연히 다음번 나오는 게 뭐예요? 집인 거예요. 집.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은 충청도가 아니라 충청도도 있겠지만 충청도보다는 주로 어디예요? 큰 강가와 바닷가가 만나는 지역이겠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박스의 맨 밑에 세 번째 줄 서울 암사동 유적지라고 나오죠. 거기다 현관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의 대표 유적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 암사동은 당연히 신석기 시대 유적지였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가 대부분 출토가 됐던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나라도 신석기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발견된 시기는 1925년의 일제시대인데 1925년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가 을축년이라고 해서 대홍수가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 해에 장맛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1925년에. 그래서 서울의 절반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만큼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서울의 지형이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을축년 대홍수가 얼마나 타격이 컸냐면 여의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의도가 원래 육지였어요. 육지. 근데 그게 섬처럼 바뀌었고 뚝섬 유원지도 본래는 그게 뚝섬이 아니라 육지였어요. 또 선유도라고 있죠. 선유도. 그것도 원래 선유도가 아니고 산이었어요. 선유봉. 선유봉이라는 산이었는데 그게 선유도라고 해가지고 물에 잠기기 때문에 선유도가 된 거예요.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던 홍수가 을축년 대홍수였기 때문에 원래 암사동이라고 하는 곳은 강동구 있죠. 그 땅은 원래 강가였어요. 강 밑에. 강 밑바닥에 있는 것인데 엄청난 그런 수해로 인해 가지고서 육지가 강이 되고 그다음에 강이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신석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일제 시대에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된 홍수였어요. 1925년인데 뭐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백주기. 그러니까 이 홍수가 100년에 한 번씩 크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조짐이 좀 보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2025년이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 보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도 왜 강남구 일대가 엄청난 침수를 당했잖아요. 제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8월 8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월 8일 날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날 진짜 비가 진짜 야 이거 뭐야? 노아의 방주 필요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로 비가 왔었어요, 사실. 네, 어쨌든 그 100년 전이나 100년 후이나 이렇게 홍수 피해는 서울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강남구 일대가 그 개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개포라고 한 이유가 거기가 그 물이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개포라는 말이 물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반포 이런 데도 다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초 강남 일대가 원래는 침수 피해를 많이 당하는 저지대입니다, 원래. 그래서 강동구 일대도 원래는 강 밑바닥에 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온 거예요. 어쨌건 서울 암사동 유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그 강원도에 있는 양양, 여기도 바닷가죠. 그래서 양양에다 동글뱅이 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부산, 바닷가죠. 그러니까 서울 암사동은 대표적인 강가 유적이고 양양이나 부산 이런 지역은 대표적인 바닷가 유적인 거예요. 여기 다 신석기 시대 유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농경 보이시죠? 농사 짓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농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없어요. 그래서 벼농사는 행해지지 않았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피수수를 외우기보다는 이때의 벼농사는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벼농사의 X 혹은 벼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벼농사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부터지 신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단군왕검 할아버지 계실 때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지 단군왕검 등장하기 전에는 벼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냥과 고기잡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조개더미 보이시는데 당연히 조개 해 먹습니다. 왜? 바닷가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가면 조개구이 해 먹죠. 부산 놀러 가도 해운대에서 조개구이 해 먹죠. 광안리.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양양 놀러 가셔도 그런 조개구이 같은 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같은 거예요. 석소에다가 조개구이 해 먹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바닷가 놀러 가면. 그리고 움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시고 신석기 시대에는 집이 있어요. 이제 아까 구석기는 동굴이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집이 있는데 움집이라고 했어요. 왜? 땅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인데 그 움집의 모양이 동그래요. 그래서 원형, 동그라미 움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움집. 그래서 캠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운데에 불멍합니다. 불멍. 그래서 여기 가운데 화덕 보이시죠? 화덕, 불멍. 그다음에 이때 정착 생활의 집단을 뭐라 하냐면은 부족, 시족, 모계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부족, 시족, 모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시족, 부족, 모계 중심 사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시부모 사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부모. 그래서 신석기라서 신석기니까 시 이렇게 외우시면 시석기. 그래서 신석기. 이거 나옵니다. 시족 사회가 중심이었다. 이건 신석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족이 나오면 니은자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시족하면 신석기. 신석기인데 시니까 시부모 집단이다. 여기서 얘기한 부는 아버지 부가 아니고 부족할 때 부예요. 부족. 근데 그 부족의 리더가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의 중심 사회였어요. 여성 상위 시대였어요. 신석기 시대. 그 이유는 부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계속 유지시켜야겠죠.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을 여성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여성 상위 시대였어요. 그래서 목의 중심 사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와 연계돼 가지고 원시 신앙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대부분 샤먼이에요. 샤먼이 뭐냐면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 주술사. 병을 치료해주는 샤먼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을 통해서 샤머니즘이 있던 시대는 누가 중심이다? 어머니 혹은 할머니 중심이다. 샤머니, 어머니, 할머니. 샤머니즘. 아버지 중심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샤머니니까 어머니 중심이라고 외우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샤머니, 어머니, 할머니. 그래서 시부모 사회고 시부모니까 목의 중심이니까 할머니, 어머니, 샤머니. 그리고 애미 중심, 애미니즘. 원래는 애니미즘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미즘인데 애미니즘. 애미들이 중심인 시대. 애미니즘, 애니미즘, 애니미즘. 그다음에 토테미즘. 이런 게 이 시기의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샤머니, 어머니즘, 에미니즘, 에머니즘, 토테미즘. 그럼 이게 뭐냐면 샤먼은 했죠 아까 무당. 애니미즘은 뭐냐면 자연현상 숭배 사상, 태양신 숭배 사상 이런 거예요. 태양신. 그다음에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 뭐 곰, 호랭이 이런 거 숭배하는 사상. 그래서 헷갈리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애니미즘이니까 왠지 애니멀 이러면 안 돼. 틀려요. 애니미즘은 자연현상이고 헷갈리면 애니미즘의 요 애가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구나. 태양 숭배 사상이구나. 그다음에 토테미즘은 아까 동물이라 했죠. 토니까 동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물.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 통테미즘. 괜찮아요? 별로예요? 그냥 외우시면 되죠.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통테미즘 동물. 애니미즘 태양. 샤머니즘 할머니.
어머니. 에? 외우실 수 있으시죠? 네, 이게 원시신앙이에요. 그래서 24페이지 끝.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청동기. 아직까지 문제 없죠? 네. 그다음에 청동기 가면은 이제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다. 그래서 청동기랑 철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필기 안 할게요. 많이 필기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못 외워요. 네. 그래서 제가 필기를 많이 안 하고 청동기 시대랑 같이 연계해야 될 게 뭐냐면 단군 조선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국가를 우리가 단군 조선이라고 해요. 국가가 등장하니까.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다음이 이제 초기 철기 시대인데 초기 철기 시대는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 때의 청동기가 뭐냐? 그럼 이 시기 때 청동기가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은 26페이지에 이렇게 비파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했던 청동기예요. 한민족이 사용한 청동기가 이렇게 청동기예요. 중국인들이랑 우리 문화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중국 민족이랑 우리 민족이 완전 달라요. 말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비슷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일본이랑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이랑 우리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어순과 우리 어순이 같은 거예요. 걔네 단어도 우리 단어에서 나온 게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만약에 진짜 비슷하다면 일본인들이 말한 것처럼 일선동조. 그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몽골 알타이어 어족입니다. 터키, 몽골, 알타이 또 이렇게 중앙의 북방 유목민족부터 내려오는 만주, 한반도, 일본 여기가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터키랑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도도 비슷해. 인도도 사실은. 그래서 알타이 밑에 가면 인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부 인도어랑 우리 언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청동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계통이 근원이 중국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은 근원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예 달라요. 아예. 그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로 가면 철기를 사용하니까 왠지 철제가 나올 것 같죠. 철검. 철검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비파형 동검 다음에 동기가 만들어지나요. 역시.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전기 청동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구분하자면은 청동기, 초기 철기 두 개 구분하고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청동기는 뭐가 있냐면은 세용 동검이 있는 거예요. 세용 동검. 거기에다가 철제검, 그러니까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농기구가 나왔으니까 역시 또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반달, 돌칼 이게 농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요거는 청동기, 요거는 농기구. 그러면은 요거는 반달 돌칼이니까 돌로 만든 농기구죠. 그래서 이게 칼이라고 해가지고 무기가 아니고 농기구예요. 근데 후기 청동기인 초기 철기 시대로 가면 이렇게 철제 농기구가 나와요. 그러면 반달 돌칼로 농사 짓는 것과 철제 농기구로 농사 짓는 시기의 생산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 체제도 그래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자조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기자조선 할 때 기자가 뭐냐면 커진 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이 커진 거예요. 집단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기자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농기구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토기가 등장하는데 토기가 이제 여기 때는 뭐 미송리식 토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민무늬 토기 이게 중요해요. 또 홍도 붉은색 토기 이런 뜻이에요. 붉을홍 해서 홍도. 초기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홍도가 아니고 흑도, 검은 톡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더띠 톡이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리, 특히 벼농사가 나와요. 벼농사. 그다음에 초기철기로 가면은 벼농사를 잘 지으려고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뭐 김제, 벽골제, 제천, 밀양, 수산지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삼남지방에 이제 저수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농사고. 그다음에 이제 유적지. 그러면 이제 부여, 여주, 부여, 송곡리, 여주, 흔암리, 이게 청동기 시대 대표의 유적지인데, 부여와 여주라고 하는 지역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사실. 그럼 부여와 여주가 벼농사 지역인 걸 외워야 돼요, 이게. 잘 나오니까. 그래서 부여와 여주를 합치면 부여에다가 여주니까 부여주. 부여주를 빨리 발음하면은 벼주. 벼니까 벼를 좀 길게 발음하면 부야가 되죠. 부야. 그럼 부여니까 부여가 벼농사를 행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벼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부여인 거예요. 그다음에 주. 그래서 여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 유명한 지역이 부여의 쌀과 여주의 쌀인 거예요. 그래서 여주도 유명한 쌀이죠. 대왕님표. 이천은 임금님표인가? 그런 쌀 브랜드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초기철기는 창원이에요. 창원. 또 사천. 그래서 주로 경상남도 해안가인데, 그 해안가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철기를 이렇게 수출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왜 포항 제철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철기를,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는 데가 그 경상남도 지역이 많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철을 사가려고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이랬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과의 무역을 알려주는 그 유적지가 여기 많아요. 그래서 창원이나 사천 같은 데 가면 중국 화폐가 많이 발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국 화폐가 발견된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장사하고 무역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뭘 그럼 사갔냐는 거예요. 철이에요, 철. 우리나라의 철을 주로 사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26페이지에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청동기는 반가로 3번 비파형 동관 보이시죠? 거기다가 형광펜을 땅 치시고 생긴 거 한번 확인을 했죠? 눈으로 보고 청동기.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5번에 생활도구라고 보이는데, 그 생활도구에 청동기는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죠. 그럼 뭐야? 돌로 만든 농기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6번에 보시면 가운데 반달 돌칼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반달 돌칼로 추수하는 장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추수용 도구구나. 그럼 추수하고 있는 작물이 뭔지를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 작물이 뭐 같으세요? 이게 벼인 거예요, 벼. 그래서 벼이삭을 반달 돌칼로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벼를 담는 용기를, 자, 벼를 한자로 하면 뭐가 돼요? 미. 그래서 미손식토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손식토기에 벼를 담는다. 미손식토기. 그럼 미손식토기는 이렇게 생겼죠?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이게 미손식토기. 다시 한번, 미손식토기에는 뭘 담는다고요? 벼를 담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농경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쌀 보이시죠? 쌀. 벼농사, 그지? 그럼 벼농사가 행해진 지역이 어딘지를 볼까요? 28페이지.
지도 하나 나오는데 거기 청동기 유적 보이시죠? 그럼 여러 군데 유적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중요한 지역이 어디라 했어요 제가? 짚어보세요. 짚어보세요. 어디예요? 부여와 여주. 부여와 여주. 왜? 부여와 여주는 왜 중요해요? 벼농사가 행해진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지도의 제목 밑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벼농사의 확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수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유적지, 이 유적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벼농사가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이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그럼 반가로 4번 주거 생활. 유적지를 가만 잘 보니까 이제 신석기 유적지랑은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신석기 유적은 강가나 바닷가였잖아요. 주로 이렇게 외곽 지역이 많았죠. 지도의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근데 청동기 시대로 가면 내륙 지방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부여와 여주 같은 걸 통해서 가운데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어떤 곳이냐면 그게 바로 배산 임수 지형인 거예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그래서 배산 임수에다가 현관 치시면 돼요. 왜 배산 임수였을까요? 뒤에 북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강이 흐른, 남쪽에 강이 있는 지형. 남으로는 창을 내겠소,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효과뿐만이 아니고 적들이 침략해 올 때 산을 등지고 앞에 강을 자연 해자 삼아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에 삼은 거예요. 그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라는 건 드디어 뭐가 발생? 국가가 발생했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 칼이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류가 만들어진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 칼, 전쟁. 알겠죠? 이걸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에 유리한 자연 또랑이나 해자 같은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유적지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5번에 보면 사회 구조의 변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회 구조라는 건 결국 국가가 등장한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때의 국가란 현재로 치면은 그냥 도시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도시국가. 그럼 도시국가의 지배자를 군장이라 하였는데 그 군장이 단군 왕검인 거예요. 단군 왕검은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이 아니고. 그다음에 2번 남자가 더 중요해져요. 왜? 전쟁. 3번 선민사상. 4번 정복활동. 전쟁이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페이지. 그럼 그 단군 왕검과 같은 군장이 죽으면 무덤을 하나 만들죠. 그거를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에다가 현관을 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강화도의 고인돌이 유명하죠. 이게 그 강화도가 굉장히 긴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인데 강화도를 이렇게 3등분을 하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은 상중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인돌은 상에 있어요. 상. 강화도의 그 부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려산이라는 그 산 남쪽에 부근리라고 하는 곳에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단군 왕검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왕검, 탁자식 고인돌, 요겁니다. 아주 유명해요. 알겠죠? 뭐 이런 고인돌은 역시 그 한반도를 3등분하게 되면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지는데 북부와 중부쯤에 걸쳐져 있는 게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그다음에 중부 지방 근처에 있는 게 이제 전라북도까지인데 거기가 이제 고창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고창 고인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바둑판처럼 생겼죠? 그다음에 남부에 고인돌이 있어요. 전라남도 쪽에. 그게 이제 그 받침대가 없어요. 주춧돌이 없고 그냥 돌만 위에 올려놨어요. 그게 이제 남방식 고인돌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고인돌 중에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고인돌은 당연히 뭐냐면 인천 강화도에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근리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왜요? 이게 고조선의 고인돌이기 때문이에요. 단군 조선의 고인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군 조선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알 수 있죠? 강화도까지는 분명히 단군 조선의 영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가로 2번에 암각화 보이시죠? 이것도 그 거석신앙 중에 하나인데 돌멩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새겨요. 그 그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울주에 있는 경상남도죠. 울주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거기 반구대 암각화를 한번 보실래요? 그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우리 교실에 이 벽 있죠. 이만해요.
이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크고 여기가 한 3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암각화가 한 5m 돼요. 5m. 그래서 엄청나게 큰 암각화인데 여기에 이런 그 교실 한쪽 벽면에 진짜 손바닥 이만한 거죠. 제 팔뚝만한 그런 고래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고래가 수십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수십 마리가. 이게 청동기 시대에 새겨진 바위 그림입니다. 이 바위 그림. 이게 울주 반고대 대곡리 암각화라고 해요. 이렇게만 보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카피본이 있는데 똑같이 만든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가면 문명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그분들이 남긴 그림을 이렇게 정면에 크게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울주 반구대 대곡리 암각화. 이게 청동기 시대 암각화입니다. 넘기시고 그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국가인 고조선이 나오는데 이 고조선은 한꺼번에 제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32페이지 거기 3절에 보면 고조선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 만주와 한반도에서 철기 문화가 시작되다 이렇게 보이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철기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철기 시대 때에는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잖아요. 철제 농기구에다가 현관을 치시고 그다음에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에서 비파형 동검이 뭘로 바뀌는 게 나오냐면 세형 동검으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다 현관펜 치시면 돼요.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해서 잔자에도 동글뱅이 치면 돼요. 그럼 세형 동검에서의 세 동글뱅이, 잔무늬 거울에서의 잔 동글뱅이. 그럼 철기 시대에는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사용되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보다 더 세잖아. 철기가 더 세잖아. 청동기보단 철기가 더 세잖아.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철기가 더 세잖아.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그다음에 토기 가면 덧띠 토기 나왔죠. 아까 제가 덧띠 토기. 그다음에 흑도는 검은 토기라 했죠. 그래서 검은띠 토기. 제일 세잖아. 검은띠가. 그죠? 검은띠가 제일 세잖아. 태권도에서. 검은띠가 제일 세잖아. 그래서 검은 간토기, 덧띠 토기,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은 모두 철기 시대 마지막 시기. 검은띠가 제일 세잖아. 그리고 좋은 철을 중국이 가져간다고 했죠. 거기다 별표.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 그래서 중국 화폐.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이거 외우십니다.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이게 중국 화폐인데 이런 중국 화폐가 거기 보시면 2번에 경남 창원, 그다음에 경남 사천. 그래서 창원과 사천 등에서 발견되었더라. 그죠?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까지 마무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신, 청철 이 4개를 1시간에 끝낸 거예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